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단원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쉬웠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면 좋으니까 같이 한 번 더 단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같이 정리하러 갈까요? 어떤 장소에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입니다. 생물 요소는 양분을 얻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햇빛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산자,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소비자, 동물들이 있겠죠.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분해자가 있습니다. 곰팡이나 세균 등이 예시로 있습니다. 비생물 요소는 햇빛, 물, 온도, 습도, 흙 등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소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먹이 관계인데요. 먹이 관계에서 벼를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벼 외에 풀잎도 먹죠. 그리고 메뚜기는 개구리만이 아니라 참새 등 다른 생물에게도 잡아먹힙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 먹이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먹히는 생물인 생산자, 그리고 그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3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먹는 4차 소비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먹이 관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우리는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먹이 단계를 생물의 개체수로 쌓아 올리니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모양처럼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생물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햇빛, 물,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생물이 햇빛, 물의 영향을 받는지 같이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주변에서 흔히 구하기 쉬운 생물인 콩나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봅시다. 햇빛과 물을 본 콩나물이 잘 자란다면 햇빛 또는 물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햇빛만 본 콩나물이 잘 자란다면 물이 아닌 햇빛이 영향을 주는 거겠죠. 물만 본 콩나물이 잘 자란다면 햇빛이 아닌 물이 영향을 주는 거겠죠. 햇빛, 물을 보지 않은 콩나물이 잘 자란다면 둘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볼까요? 햇빛을 보고 물을 준 것과 물만 준 것이 잘 자랐네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콩나물이 자랄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물이 꼭 필요하네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햇빛을 본 콩나물은 굵기가 더 굵고 초록색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햇빛을 보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만드는 요소는 햇빛을 만나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햇빛을 본 콩나물만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지요. 그럼 콩나물이 자랄 땐 햇빛도 필요한가요? 네, 더 굵고 크게 자라려면 필요합니다. 이 외에 다른 비생물 요소인 온도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우리의 옷차림이 변했습니다. 추워질 때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물들은 털갈이, 철새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나무에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온도, 햇빛, 물 등과 같은 미생물 요소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동물들은 비생물 요소의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물이 사는 곳인 서식지는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데요. 각각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는 특징을 지닌 생물이 자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인 여우를 살펴볼까요? 흰색 여우는 어디서 잘 살아남을까요? 자신의 몸을 숨기기 쉬운 색인 하얀색이 배경인 북극에서 잘 살아남겠죠? 그럼 황토색과 흰색이 섞인 여우는요? 풀과 흙이 많은 곳에서 몸을 숨기기 쉬워 초원에서 살아남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아색 여우는요? 자신의 몸 색깔과 비슷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쉽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다른 생물은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생김새로 적응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대벌레는 나뭇가지와 비슷한 생김새로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서 몸을 숨기기 쉽게 적응하였습니다. 밤송이는 가시를 통해 밤을 먹으려고 하는 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쉽게 적응하였죠. 행동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경우는요? 추운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마는 공벌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는 최근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공장의 폐수나 쓰레기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농약이나 비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게 하거나 멸종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거나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단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태계 보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개발해왔지만 그 자연이 파괴되어 생기는 부작용이 우리에게 지금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그럼 다음 단원에서 새롭게 만나요. 안녕.